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는 기묘한 인연들이 있죠. 평범한 하루의 반복 속에서 문득 스쳐간 인연이 실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얽혀 있었던 운명의 실타래였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믿기 힘든 인연의 교차점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꼭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전 어릴 적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화물차 운전기사였던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 저희 집엔 말 그대로 정적만 감돌았죠. 아빠 없는 빈소를 지키던 엄마는 제대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초조하게 장례 절차를 챙기셨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침착한 얼굴이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고 기묘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그날 이후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울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 앞에서는 울 수 없었겠죠. 그저 저 하나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뭐든 꾹 참고 견디셨을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든 절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닥치는 대로 일하셨어요. 처음엔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셨는데 하루에 12시간 이상 바느질을 하니 손목이 나만할 리가 없었죠. 엄마, 오늘도 약 먹었어? 먹었지. 괜히 걱정 마. 아니, 손목 계속 아프면 쉬어야지. 왜 자꾸 바느질을 해?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이 나와?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너 학원도 보내고 남들만큼이라도 밥도 먹고 살지. 엄마는 쉬지도 못한 채 공장에서 일하고 동네 아주머니들 옷을 고쳐주거나 시장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저희는 겨우겨우 살았고 다세대 반지하에서 비 맞은 벽을 걸레로 훔치며 지냈어요. 곰팡이가 번지는 걸 막으려 비 올 때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벽을 닦는 게 저의 일과였죠. 그런 속에서도 엄마는 늘 말하셨어요. 비루하고 없는 살림이어도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가진 게 없으면 더 조심하고 더 성실해야 되는 거야. 가진 거 없다고 남의 것 탐내고 욕심 부리다간 추해지기 십상이니까. 그 말은 제게 평생 각인된 가치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없는 형편이지만 내 손으로 내 몫을 살아내자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전 졸업하자마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결심했어요. 간호사가 되기엔 투자해야 할 시간이 사치였고 일단 최대한 빨리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실습도 하고 밤엔 알바도 하며 하루빨리 생활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시기였죠. 그렇게 숨가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실습 중 무릎 수술로 입원해 있는 한 남자를 알게 됐어요. 남편이었죠. 병실에 늘 조용히 기대앉아 책을 읽곤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환자 모습이 눈에 자꾸 밟히더라고요. 뭔가 진중한 느낌이 묻어나는 문학 청년 같달까?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책 들고 읽는 척 한 거였단 걸 알았지만 말이에요.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며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퇴원할 무렵 남편은 저한테 연락처를 내밀었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죠. 연애 중간중간 다투기도 했고 제 일과 남편의 사정 때문에 멀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끝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죠. 저희 시간은 오랫동안 가족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부는 오래 카메라를 만지던 분이셨고 말 그대로 사진 한 장에도 철학을 담으시는 분이었죠. 초점 하나, 프레임 하나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 수십 년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손맛이 그대로 사진에 담겼어요. 그런 시부 밑에서 남편도 자연스레 사진을 배우게 되었고 웨딩 촬영부터 학교 앨범, 유치원 행사, 졸업사진까지 출장 다니며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었어요.
시모는 예약 상담을 받고 앨범을 정리하고 손님 응대를 하셨고요. 사진관은 동네에서 제법 잘 알려진 곳이었고 돌잔치며 칠순잔치며 크고 작은 행사들도 꾸준히 들어왔죠. 시부모 두 분이 워낙 정이 많은 분들이라 그런지 한번 일을 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입소문을 많이 내줘서 일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어머님, 계속 눈 침침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안과 가보셨어요? 글쎄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말인데, 너 시간 괜찮으면 사중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난 뒤로 간호조무사 일을 쉬고 있을 당시라 자연스럽게 사중간 일을 거들게 됐고, 시모 옆에서 예약 기록도 정리하고 손님 맞이도 하고 앨범 넘기는 일도 하면서 저도 사진관의 일원이 됐죠. 참 든든하다. 우리가 며느리 복은 진짜 타고났나 봐. 안 그래, 여보? 그럼.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시부모님 복은 제대로 타고났는데요. 누가 들으면 아부라고 할지 몰라도 전 정말 거짓 없이 그랬어요. 시부모 두 분은 인정 많고 따뜻한 분들이셨고 딸처럼 절 챙겨주셨어요. 제가 힘들까 아기도 잘 봐주시고 제가 아플 때면 간호도 해주시고 그런 정이 쌓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가 가족 안에 녹아들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집이든 꼭 골칫덩어리인 존재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잖아요. 저의 시가의 경우엔 그게 바로 시숙이었어요. 시숙은 한마디로 집안의 망나니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은 한 번 했었다가 금세 이혼했고 이혼한 이유는 도박의 여자 문제였다고들 하더라고요. 이후로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한다는 일마다 실패하고 돈 없다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 일쑤고 밤이면 노름에 술에 절어 사는 날들이었죠. 시부모 두 분은 아들이라고 보듬어 주다가도 지쳐 나가 떨어지기 직전이었고 명절에는 친척들 물음에 말을 돌리기 바쁘셨죠. 이번 추석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자. 괜히 그놈 오면 또 머리 아프다. 그래도 느닷없이 나타나는 게 문제지. 실제로 시숙은 늘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 벽나발 불며 불쑥 들어와서는 제사상 앞에서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시부모께 욕을 해대고 저희 남편에게도 막말을 해댔어요. 야, 이 새끼야. 사정감 물려받으니까 좋냐? 좋냐고 이 새끼야. 네 형은 지금 형 제발 적당히 좀 해. 왜 또 시작이야? 아휴, 저 집 장남 또 시작이구먼. 그런 싸움은 거의 매번 벌어졌고 늘 분위기를 망쳤죠. 사실 시숙은 초면부터 절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 명수 이놈 눈은 확실히 있네. 본매가 그냥 죽이네. 그놈 아주 밤마다 코피 좀 터지겠는데? 초반이니 최대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말투도 눈빛도 불쾌했어요. 시숙만 아니었어도 고소를 하든 정강이를 갈기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명절에 술이 올라오면 장난이라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허리를 휘감듯 손을 올리려는 적도 있었어요. 여보, 나 아주버님이랑 불편해서 진짜 도저히 못 있겠어.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자식이 진짜 내가 한번 확실히 말해야겠다. 그날 밤 남편은 시숙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둘은 결국 큰 말싸움을 벌였어요. 그 일 이후로 시숙은 제게 대놓고 혐오감을 표하며 술에 취해서는 반말에 막말까지 하더군요. 너 그 새끼한테 뭐라고 일을 털었냐? 이러시는 거 불쾌해요. 선 좀 지켜주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착하게 생긴 년이 독하게 굴면 원래 더 호기심이 가는 법인데.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걸 참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런 인간이 가족이라니. 마음 한켠은 늘 시부모가 안쓰럽기도 했죠. 그러는 사이 사진관 일은 점점 바빠졌어요. 졸업 앨범 시즌과 웨딩, 돌잔치 예약이 겹치는 겨울부터 봄 사이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현장 촬영과 편집을 병행하며 바쁘게 뛰어다녔죠. 촬영 갔다 오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밤 늦게까지 앨범 편집에 매달렸고 눈 밑은 점점 짙은 그늘이 생겨났어요. 그래도 남편은 내색하지 않았고 저와 딸이 자는 틈에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잠시 눈을 붙이곤 했어요. 이 시즌만 넘기면 좀 한가해질 거야. 여름엔 돌잔치도 뜸하니까
그때 우리 셋이서 여행 한번 가자. 당신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난 당신이랑 유나 얼굴 보면 힘나잖아. 괜찮아.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힘들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위해 뛰는 모습이 얼마나 믿음직했는지 몰라요. 딸도 아빠만 보면 방긋 웃었고 남편은 늘 그런 딸을 번쩍 안고 빙빙 돌리며 힘을 얻곤 했어요. 시숙이 연락이 뜸해지며 그 덕에 평온하고 분주하게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아침 일찍 카메라 가방을 둘러매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진짜 늦을 것 같아. 저녁 먹고 자고 있어. 유나랑 잘 지내고 있어? 여보, 갔다 올게. 늦더라도 조심히 와. 커피 너무 마시지 말고. 알았지? 그런데 갑작스런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숙이 경찰서에 잡혀있다는 연락이었고 시부모 두 분도 저희 부부도 놀라 곧장 달려갔죠. 피해자분은 현재 안면 골절과 코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피의자가 특정되었고 현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몇 달간 연락조차 없던 시숙이 그것도 나이트클럽에서 싸움 끝에 사람 얼굴을 때려 병원에 실려보내고 경찰서에 붙들려 있다니. 그 나이 먹고 무슨 추태인지. 게다가 피해자 측은 시숙과 알던 사이였고 여자 문제로 감정이 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원한 탓인지 피해자 쪽은 합의는 절대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때린 수위가 높다 보니 살인미수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망나니 아들 탓에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시부가 피해자를 찾아 무릎까지 꿇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어요. 피해자 가족도 이미 단단히 각오한 상태였고 시숙은 오히려 반성은커녕 경찰 조사에서도 헛소리만 늘어놓으며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 결국 나섰어요. 자신이 직접 중개하겠다고 피해자 측과 이야기하겠다고. 하지만 남편이라고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사진과는 한창 바쁜 시즌이었고 남편은 몇 달간 쉬지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내가 가볼게. 지금 이대로 뒀다간 진짜 형 감옥 간다. 여보, 당신 상태가 지금 그럴 때야? 오늘도 새벽 3시까지 편집했잖아. 그래도 어떡해. 아무리 꼴 보기 싫고 열받아도 형은 형인데. 그렇게 남편은 새벽에 편집 마감하던 작업을 내려두고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중재에 나섰어요. 중간에 합의서를 준비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설득했어요.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왔고 돌아온 얼굴은 피로로 잿빛이 돼 있었죠. 당신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 괜찮아. 일단 좀 씻고 나올게. 이 말만 남긴 채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딸에게 우유를 먹이며 식사를 차려두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상하게 길어졌어요. 물소리가 멈춘 지 꽤 지났는데도 남편이 나오지 않았죠. 불길한 예감에 욕실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한 채 의식이 없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봐!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남편에겐 심근 손상이 있었고 장기간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의료진은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고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죠. 며칠간 남편은 안정을 취하며 조금씩 호전되는 듯 보였어요. 저도 조금은 안심하려던 참이었고 시부모도 병실에서 번갈아가며 남편을 지켰어요. 딸은 시모가 데리고 있었고 저는 병원에서 남편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여보, 일 그만 좀 해. 제발 좀 쉬어. 아무리 사진관이 중요해도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알겠어. 이번엔 진짜 반성했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이제부터라도 건강 지킬게. 걱정 마, 여보.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어요. 새벽녘, 갑작스럽게 남편은 심정지를 일으켰고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간소하게 치렀어요.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만 참석했고 모두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수레저러 비틀거리며 시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는지 아세요? 여우 같은 년. 내가 처음부터 니년 맘에 안 든다 했어. 네가 명수 죽인 거야, 이년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남편 잡아먹은 구미호 같은 년. 순간 장례식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그때 시모가 벌떡 일어나 시숙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고요한 장례식장에 울리는 소리에 모두가 놀랐죠. 어디서 행패야? 명수 죽은 게 왜 유나 엄마 탓이야? 네 탓이지? 너 때문에 걔가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그런 소리 하려면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자식이고 뭐고 너랑은 오늘로 끝이다.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다. 앞으로 2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난 자식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그날 이후 시숙은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시부모 2분은 시숙을 마음에서 완전히 닫아버렸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저와 시가 사이도 참 어정쩡해지더라고요.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알았을 거예요. 그분들도 저도 더는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는 거려. 장례를 마치고 얼마간 마음이 정리된 후 시부모 2분이 조용히 절 부르셨어요. 지영아, 이제는 너도 네 길 찾아가야지. 어머님, 아버님, 보험금이랑 집 다 네 앞으로 돼 있으니 그냥 가져라. 명수도 네가 잘 살길 바랄 거다. 우리도 그래. 유나 잘 키우고 힘들면 언제든 찾아와. 우린 아직 널 딸처럼 생각하니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 드물게도 제 시부모 2분은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두고 나오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같이 지내는 것도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일이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다가도 요나가 웃다가도 괜히 울컥하는 눈빛이 오가고 남편 얼굴이 자꾸 겹쳐 보이니까요. 그래서 전 결국 2분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서운하게 생각 안 해. 마음은 다 알아. 대신 몸 조심하고 연락은 꼭 하고 알았지? 네, 아버님.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전 딸 손을 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어요.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그건 딸의 장례를 위해 뒀어요. 남편의 죽음으로 받게 된 그 돈에 차마 손대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제 손으로 벌어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죠. 그래서 전 다시 생활전선으로 나섰어요. 낮에는 간호조무사 일, 밤에는 파출부 일까지 뛰었어요. 하루는 14시간 넘게 일한 날도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딸을 위해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파출부 업체에서 장기 계약건이 하나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시급이 높은 데다 근무 환경도 괜찮다고 했고 저는 단번에 지원했어요. 그렇게 나가게 된 곳은 유명한 부촌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부터 남달랐고 정원이 정리된 모양새부터 평범한 집은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그 집에 사시는 분은 70을 훌쩍 넘긴 여자분이셨고 과거에 자수성가로 회사를 일군 여성 CEO라고 들었어요. 딸을 혼자 키우며 산다니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하네요. 일하면서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내가 엄마랑 고향이 같다더니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내가 괜히 정이 가네요. 그렇게 시작한 인연이 1년, 2년, 그리고 어느덧 10년이 됐어요. 회장님은 제가 사정이 생기면 기꺼이 쉬게 해주셨고 유나가 아플 땐 약값까지 챙겨주신 적도 있었어요. 때로는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명절이 되면 조용히 봉투를 쥐어주시기도 했어요. 회장님은 저희 엄마처럼 정 많은 분이셨어요. 더구나 또 공교롭게도 저희 엄마와 고향이 같으시더라고요. 작은 소도시인데 고향이 같아 더욱 특별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딸은 제법 자라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 하루하루가 고맙고 또 평화롭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오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메시지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묘하게 불쾌한 메시지들. 그때부터 퇴근길엔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정말 믿기지 않는 사람과 마주쳤어요. 10년 전 본 후 다시 마주칠 거라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던, 저와 제 남편을 장례식장에서 조롱하고 난동을 부렸던 그 사람, 시숙이었죠. 내 동생 보험금으로 뭐 했냐? 우리 부모는 너한테 그 돈 다 줬다지만 난 그 꼴 못 보겠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너 그 돈 꿀꺽 삼키고 이 동네에서 과거 싹 씻고 잘 살고 있더라. 네가 그 돈 갖고 잘 살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못 갖겠지? 그건 제 앞으로 된 보험금이에요. 시부모님도 다 주신 거고 그분들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 그 인간들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난 아니거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장 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전 위협까지 느끼며 자리를 피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시숙은 계속해서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고 메신저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심지어는 새벽에 집 앞에 와서 벨을 누르기도 했어요. 무섭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혹시라도 우리 딸에게 무슨 피해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택배 하나가 도착했기에 별 생각 없이 열어보니 안에 들어있던 건 날카롭게 날이 선 주방용 도구 하나와 함께 손글씨로 쓴 쪽지였어요. 도둑년. 딱 그 세 글자만 적혀 있었지만 전 곧바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고민은 곧 망설임으로 바뀌었어요. 시부모 두 분 때문에요. 시부모 두 분은 딸 때문에 가끔 뵙고 살았는데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형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거기다 걱정을 더 얹어드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가진 증거는 대부분 메신저였고 대화방은 일정 시간 후에 사라지도록 설정돼 있었어요. 캡처를 하기도 전에 메시지가 지워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무언가를 남기기엔 역부족이었고 결정적으로 전 그 사람과 다시 마주치는 일 자체가 싫었어요.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진술하고 시부모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일단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외출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퇴근도 늘 저녁 전후로 맞추고 딸도 조심시켰죠. 하지만 시숙의 협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집요해졌어요. 처음엔 그저 불쾌하고 기분 나쁜 문자 몇 통 정도였지만 나중엔 마치 제 일상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구체적인 장소와 동선을 언급하며 위협을 해오기 시작했죠. 하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거 보니 딸 줄 건가 봐. 유나 걔도 많이 컸던데. 문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이상 더는 참을 수가 없다 싶었죠. 전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관은 제 얘기를 조심스레 들으며 몇 가지 절차적 질문을 했고 제가 보여준 문자 메시지, 음성, 택배 사진들을 일일이 확인했어요. 그 뒤로는 시숙의 실명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과거 관계, 그리고 마주친 장소 등을 자세히 기록했죠.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 불쾌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이런 택배까지 받았는데요? 택배에 적힌 이름이 가짜로 확인됐고 택배 접수 지점에서도 CCTV가 사각지대라 추적이 어렵네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강제적인 조치가 어렵고요. 현재로선 피해자 보호 요청을 등록해두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뭔가 당하고 나서야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도 정말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몸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112 긴급신고 체계를 이용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수사관은 안타깝던 눈빛으로 절 바라봤지만 그 눈빛 하나로는 제가 느끼는 무력감을 덜어주지 못했어요. 법이란 게 대체 누구 편인지,
이대로 누가 날 해쳐도 아무도 막을 수 없겠구나 싶은 허탈감이 몰려오더군요. 거기다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일을 엄마가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말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눈치를 채셨는지 제 얼굴빛만 보고도 단박에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엄마는 계속해서 암투병 중이셨어요. 몇 년 전부터 경과를 지켜보던 상태였고, 최근 들어 조금씩 증세가 악화되고 있었죠. 항암 치료로 체력이 떨어지셨고, 자주 피를 토하거나 식사를 거의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저까지 걱정하느라 더 기운이 빠지시는 걸 보면서 전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내 과부 팔자를 너한테 물려준 걸로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아무래도 내가 무슨 벌 받는 짓을 했나 싶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걱정돼. 네 낯빛이 창백한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니? 엄마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렇게 자책하셨어요. 저보다도 더 울었고 손을 떨면서 내 팔자를 물려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또 한 번 마음의 짐을 얹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몸이 힘든 것보다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더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제게 그러더군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검사 수치상 경과가 좋지 않고 치료 반응도 약해지고 있다고. 길어야 3달 정도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원 복도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전 파출 부위를 줄이기로 했어요.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침에는 죽을 끓이고 점심엔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회장님은 절 배려해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제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장바구니에 보양식 재료를 담아주시기도 했죠. 요나 엄마, 이것 좀 챙겨가.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며 가서 해드려.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엄마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도했고 잠들기 전마다 깨어있음을 감사했어요. 하지만 결국 어느 새벽 공기마저 멈춰있는 듯 고요한 그 시간에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창밖엔 아직 어둠이 남아있었고 엄마의 손은 싸늘했어요. 눈을 감은 엄마 얼굴은 고통 하나 없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에 그래도 정신을 잃지 않고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늘 제가 엄마를 챙기도록 배려해 주신 회장님께만은 정중히 부고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르신이고 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보니 문자 하나 띡 보내기보단 예의를 다하고 싶었고 감사를 담고 싶었죠.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회장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차림의 회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회장님, 잠시만 괜찮으실까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말없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가 조용히 봉투를 열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었고 봉투 안에서 부고장을 꺼낸 회장님의 손이 잠시 멈추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은실, 정은실. 엄마 이름이 정말 정은실이에요? 의아해하는 제게 어머니 나이와 어린 시절 등등을 물었고 저는 엄마에게 가족이 없다는 말을 포함해 살아오신 이야기를 전했죠. 제 대답이 끝나자 회장님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그대로 말이 없으셨어요. 같이 가요. 장례식장.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그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고 회장님은 조용히 차키를 들고 나섰어요. 이동 내내 말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그분은 영정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게 숙였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 다른 조문객들 역시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숨결 속에서 회장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달아, 불쌍한 내 은실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그 말에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입을 벌린 채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그분을 바라봤고, 회장님은 영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시며 절 따로 부르셨어요. 장례식장 옆 조용한 접견실. 커튼 하나로 외부와 나누어진 작은 공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 이름, 그 얼굴. 은실이는 내가 오래도록 찾았던 내 딸이에요. 그게 대체 전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난 젊은 시절에 원치 않게 아이를 가졌어요.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무서운 시대였고, 나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렸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날 보는 눈빛이 잊히질 않아요. 결국 아이는 낳자마자 빼앗겼죠. 네? 그럼 설마 처음엔 아이가 죽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못 살렸다고. 난 그 말을 믿었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만 했어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를 꼭 쥐었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그분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회장님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나지막하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애는 사실 죽지 않았다고, 몰래 입양 보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아이가 내 딸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나 몰래 그렇게 어디론가 보내졌다는 사실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딸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나한테 남은 시간 동안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입양 기록을 뒤졌고 남아있는 서류들 중에서 겨우 이름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은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그래도 확신은 없었어요. 단지 이름만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출생일자, 고향, 그 모든 게 같더군요. 게다가 그 눈매, 영락없는 내 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처음 유나 엄마를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왠지 모를 친숙함 같은 게 있었어요. 눈빛이랄까, 말투랄까. 왠지 모르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그냥 단지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기시감이었어요. 내가 우리 딸에게 못해준 시간들, 그 아이가 살아서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했던 그 모습이 유나 엄마한테 보였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 그대로 아무 말도요. 그 말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쏟아졌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와 박혔기 때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그런 절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네요. 정말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렇게 내 딸을 낳기만 하고 품어보지도 못한 내 딸을 이렇게 먼저 앞세웠네요. 난 도대체 어디서부터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건지. 회장님은 바들바들 떨기까지 하며 한참을 우셨고,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람, 혼란, 믿기지 않는 당혹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따뜻함과 허무함이 뒤섞여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말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전 지금 제 외할머니를 마주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장례가 끝나고 계절이 바뀌며 저희는 그렇게 회장과 고용인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되었어요. 지영아, 너무 늦은 할미 노릇이긴 하지만 그나마 남은 시간 내 딸 은실이한테 못해준 걸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구나. 허락해다오. 할머니, 전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친척 없이 엄마랑 혈혈단신 살아온 저한테 가족이 생겼다는 거.
저희 유나한테 할머니가 생겼다는 거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다. 그럴 순 없어. 네가 원치 않는다고 돈을 주거나 집을 사주겠다는 식의 그런 일회성 도움에 그치게 하고 싶진 않다. 네가 더 유나 엄마로 당당히 인생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게 도우마. 그러면서 할머니는 본인 이름으로 설립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재단의 실무 운영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셨어요. 아이 키우며 일하고 아픈 어머니 간호하며 살아온 저만큼 여성들의 일자리의 중요함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겠냐며. 그렇게 고민 끝에 전 그 일을 맡기로 했어요. 할머니, 저 그 일 맡아볼게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내 손주, 내 새끼. 그 이후 저는 할머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파출부로 드나들던 그 집엔 이제 자연스레 가족처럼 드나들게 되었어요. 저희 딸도 참 예뻐해 주셨고요. 그렇게 조용한 평화가 조금씩 제 삶에 다시 스며드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요를 깨뜨리는 일은 늘 그렇듯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오랜만이야? 당장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요. 경찰? 내가 뭘 했다고. 난 그냥 인사하러 온 거야. 내 동생 보험금이랑 집까지 다 꿀꺽 삼킨 사람이 너무 잘 사니까 내가 괜히 궁금해서 얼마나 잘 사나 싶어서 말이야.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바로 고소할 거예요? 고소? 웃기고 있네. 네가 그럴 까매나 되냐? 그런데 그 장면을 할머니가 목격해버리신 거예요. 결국 그날 밤 전 할머니 앞에 앉아 시숙과 있었던 일들, 그간 협박당했던 모든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말하다가 목이 메고 눈물이 고이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듣고 난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한동안 잠잠해서 이제 안 올 줄 알았어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될 놈이구나. 넌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내가 알아서 하마. 그날 이후 할머니는 사내 전속 변호사를 통해 시숙에 대한 조사와 자료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일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처음엔 단순 협박 정도에 그칠 줄 알았던 게 조사 결과를 통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한 진흙탕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 인간은 이미 예전부터 수억 원대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고 도박판에서 진 돈을 메우겠다며 지인들에게 사기를 쳐왔더군요. 그중에는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후 대부업체에 넘긴 일도 있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선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을 끌어다 쓰면서도 시부모 몰래 사진관 공금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이었어요. 시부가 촬영 나온 사이 몰래 매출 현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 결제용 계좌를 임의로 바꿔 착보까지 했더라고요. 그게 누적되면서 정산이 어그러졌고 결국 거래처 몇 군데가 끊기며 운영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러니 사진관 문을 닫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사진관에서 웃으며 저희 딸 사진을 정리해 주시던 시모의 얼굴이 떠오르고 항상 다정하게 커피를 타주시던 시부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그분들이 제게 얼마나 따뜻한 분들이었는지, 저와 우리 아이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전 결국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저희 시부모 두 분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 정말 제게 가족 같은 분들이었어요. 아들 잃고 손녀도 못 보는 신세가 되셨는데 사진관까지 그렇게 망하고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세요. 제가 도울 수만 있다면야 당장이라도 뭐든 하겠는데 지금은 저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부탁드려요. 다시 그분들이 사진관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반이라도 좀. 그래. 널 많이 보살펴 주신 분들이니 내가 도와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실무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부모 두 분께는 소형 상가 건물의 임대계약 보증금 일부를 지원했고
낡아 빠졌던 장비들도 할머니 쪽 인맥을 통해 중고지만 상태 좋은 제품들로 교체할 수 있었어요. 내부 인테리어도 기본 공정만 새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돈해드렸고요. 두 분은 처음엔 한사코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뵙고 두 분을 설득했죠. 어머님, 아버님, 제발 받으세요. 두 분은 저한테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명수 씨 그렇게 되고 늘 마음이 걸렸어요. 조금이나마 갚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릴 거예요. 결국 두 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는 다시 사진관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시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고 시모는 예전처럼 예약 수첩을 정리하며 손님을 맞기 시작하셨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진짜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 우리 이렇게 다시 사진관 열 수 있게 된 거 다니 덕이야. 유나랑 이번 주말에 꼭 놀러와. 어? 그리고 할머님께도 꼭 감사를 전해다오. 한편 할머니 측 법무팀이 확보한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방대했어요. 할머니 댁 앞 CCTV에는 시숙이 절 따라와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날 제가 받은 협박성 메시지들 역시 포렌식 복원으로 모두 되살려졌어요. 손댈 수 없을 줄 알았던 삭제된 음성 메시지까지도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과거 투자 사기와 관련된 사건까지 추적했더니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무려 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도 있었고 병원비를 모으다 돈을 떼인 청년도 있었어요. 다들 시숙이 안정적인 단기 수익을 미끼로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가 그대로 증발시킨 피해자들이었죠. 그렇게 수사 자료가 한데 모이고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전 경찰서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할머니와 법무팀이 모든 일정을 대리 처리해 주셨어요. 출석, 진술, 문서 처리까지 전부 말이죠. 결국 시숙은 협박,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됐고 재판에서도 명백한 증거와 진술 앞에 별다른 항변을 하지 못했어요. 시숙은 보석이 불가능한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죠. 그 결과를 보고야 이제야 비로소 끝이 났다는 안도감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절 올감했던 공포와 분노, 그리고 불안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지금의 전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게 목적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일용직 파출부로 일하며 오늘 하루 벌어 오늘 저녁을 고민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저는 지금 제가 진심으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재단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된 후 저는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맡게 됐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 중장년의 재취업 희망자, 기술은 있지만 기회가 없던 많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제가 직접 기획하고 또 현장에서 함께 뛰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동료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게요. 물론 여전히 바쁜 건 마찬가지예요. 회의가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딸아이 등교 준비까지 마치고 회사로 출근해야 하죠. 기획안 작성의 마감까지 겹치면 퇴근은 늦어지고 딸아이랑 저녁을 제대로 못 먹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삶에는 방향이 있고 의미가 있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이 있으니까요. 중학생이 된 저희 딸도 많이 자랐어요. 언젠가부터 제 키를 넘어서더니 요즘은 스스로 알아서 숙제도 하고 저보다 먼저 저녁 식탁을 차려주기도 하죠. 유나야, 오늘 반찬 다 못 챙겨놨는데 어떡하지? 엄마, 냉장고에 어제 남은 불고기 있어서 그거 데웠어. 국도 끓여놨고. 아니,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대? 진짜 다 컸네? 나 엄마보다 더 큰 지 좀 됐거든?
너 엄마를 놀려? 딸과 걱정 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수 있게 된 지금이 전 너무 소중해요.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서도 저희는 둘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 가서 둘이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 집 근처 서점에서 책을 함께 고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평범한 여유가 지금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죠. 시부모 두 분도 노년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다시 열게 된 사진관은 규모는 작지만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며 손님이 끊이지 않고 두 분 모두 한층 표정이 밝아지셨죠. 그리고 얼마 전엔 제가 제안해서 아주 특별한 사진을 남겼어요. 저와 할머니 그리고 저희 딸이 함께한 가족 사진이었죠. 시부가 직접 카메라를 잡으셨고 시모가 조명과 구도를 봐주셨습니다. 자, 고개 살짝만 돌려봐. 유나는 살짝 더 웃어주고. 할머니 표정 아주 좋습니다. 그날 촬영된 사진은 지금 저희 집 거실 벽에 걸려 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는 하죠. 그리고 시숙은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법정에서조차 뻔뻔하게 굴던 시숙은 구속된 뒤에도 반성은커녕 염치도 없이 시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반성문이라기보단 제발 한 번만 봐달라는 읍소에 가까운 내용이었대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부모 두 분은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시모는 편지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서 계시다가 그냥 구겨버리셨죠. 볼 필요도 없고 볼 마음도 없어. 그놈이 뭐? 반성한다고? 웃기지 마. 반성할 놈이었으면 그 지경까지 안 갔지. 그래. 이제 우린 그놈 절대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 우리에겐 지영이랑 유나가 가족이지. 그놈은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그놈은 스스로 우릴 떠난 거야. 우린 더 이상 그놈한테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걱정 말아라, 지영아. 그 말 속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상실감과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시부모 두 분은 한때는 미우나 고우나 자식이라고 마음 한구석엔 아들 걱정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평생 지탱해온 사진관마저 잃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간 아들을 보며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내신 거예요. 그 편지를 계기로 두 분은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을 굳히신 듯 했어요. 지영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버텼어. 너랑 유나가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놈 생각 따윈 이제 하고 싶지도 않아. 우린 더는 그놈 얘기는 안 할 거다. 앞으로도 그냥 없던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 거야. 그날 밤, 전 시부모의 말을 곱씹으며 마음 한켠이 무거우면서도 시원했어요. 오래도록 두 분의 마음속을 짓눌러왔던 굴레가 이제야 풀린 것 같았고 그분들이 진짜 가족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순간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피만큼 진한 정으로 또 한 번 다시 가족이 된 듯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자리에서 저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인연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우연 같아서 믿기 어려웠지만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미 그 모든 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일 같기도 해요. 할머니 덕에 전 모든 걸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억울함으로 시작된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고요한 평온으로 바뀌었고 전 더 이상 피해자도 외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과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들이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깊은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그 마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차례겠죠.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하루가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